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는 건축학과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오니까 건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 건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건축을 아직 우리가 인문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강의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도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제일 주변에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3살, 저는 이름이 이병기라고 하고요. 나이는 42살입니다. 오늘 들어왔더니 다들 저를 20대로 모셔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머리를 묶고 다녔는데 올해 잘랐더니 저희 애들도 저보고 저를 20대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대 청춘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다 보내고 가우디 모교에서 가우디를 한참 동안 즐겁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가우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중해의 기후예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지중해 빛 그리고 가우디 시대를 이해해서 이 가우디라고 하는 이 굉장히 독창적인 건축가의 건축 세계를 이해해보는 것이 오늘 목적으로 합니다. 가우디 하면 성가정 성당의 건축가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불리는 성당이죠. 이 성당이 지금도 짓고 있고 가우디가 이 일을 맡은 것이 1882년인데요. 그때부터 쳐도 지금 한 140년째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 가서 이 성당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우디 살아있을 적에 만들어진 것은 이 성당의 동쪽 인면 하나뿐이고요. 그 높이가 98m쯤 되는데 다 지어지면 높이가 170m가 넘으니까 지금 높이 한 2배 정도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2022년이고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다 완성이 되게 되는데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죠? 왜 2026년에 맞추어서 짓고 있느냐면 2026년이 가우디 사망 100주기거든요. 그래서 가우디가 1926년도 6월 10일 날 전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지금 22년도 상황이 저 4개의 탑이 올라간 상황이고 2026년도 되면 영광의 인면이랑 뒤에 제의실까지 완성되면 이 성당이 완성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우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든 떠올리는 것이 이 성가정 성당인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던 말은 우리는 실은 가우디의 최고의 작품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셈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가우디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옛날 사람도 그렇게 요즘 사람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1926년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 같죠? 어떤 데 강의 갔더니 가우디가 로마 시대 사람인 줄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살아계신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27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가우디와 한 지구에서 숨쉬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는 셈이죠. 하지만 가우디 이전 세대와 가우디 이후 세대는 인류 역사상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 같아요. 오늘은 빨래가 안 말라서 비 오는 바람에 늘 청바지를 입고 오는데 리바이스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그 광고에 보면 몇 년도에 리바이스 청바지 만들어졌을까요? 1876년인가 8년 정도 됩니다. 에디슨이 전기로 만든 백열 전구를 발명한 해가 몇 년도일까요? 1878년도. 그리고 증기기관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도 1870년도, 스페인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전차라는 게 놓여서 대량 생산과 이동이 가능해진 것도 1860, 70년대 일입니다. 다 1860년대. 영화도 그때 만들어졌고, 얼마 전에 영화 100년 뭐 이런 행사들도 했었잖아요. 사진, 영화, 자동차, 기차, 증기기관, 전기,
그리고 증기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량 생산이 모든 것이 다 가우디 살아있을 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우디 이전의 사람들은 호롱불 켜고 있다가 가우디 이후의 사람들은 전기 조명이 들어온 것이고, 그전에는 역마차 뭐 이런 것을 타고 다니다가 버스, 기차라는 것이 등장한 건데, 제가 쓴 책에도 주석으로 나와 있지만 21시간 걸려서 이동해야 될 거리를 3시간 만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비포장도로에 달구지를 타고 다니던 도로를 그 기차,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그 기차를 타고 3시간 만에 이동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된 거거든요. 가우디가 살았던 시절이 1852년생이고요. 1926년 사이에 살았던 74년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게 다 가우디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우디 시절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시기고요. 이 기술적인 혁신이 우리한테 열매를 맺혀주던 시절이에요. 예술 역사로 보자면 아르누보라고 하는, 아르누보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아르가 아트란 뜻이고 누보가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있었던 그 시기의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우디가 누군지 모르고 오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가우디의 대표작 4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우디가 구엘이라고 하는 가우디의 최고 후원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고급 주택단지. 당시에 콜레라가 되게 심했거든요. 사람들이 구도심을 벗어나서 사람들 안 사는 산속에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가우디가 이걸 만들었는데, 실은 60집이 분양됐어야 되는데 한 집밖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 사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인데, 오늘날의 무슨 아파트 이런 광고에 비발디 파크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이 주택단지를 지었을 때 영국식 전원주택단지를 표방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영어로 구엘 파크라고 지었어요. 주택단지 이름을. 그런데 분양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은 진짜로 구엘 공원이 되어버린 건 참 그 이름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구엘 파크라는 공원이 있었고, 1903년경에는 마띠오 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이 가우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천정이나 이런 벽면을 보세요. 울렁울렁 이렇게 파동치고 있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은 이미지. 이 이미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희한테 예술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디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우디가 민간에서 한 마지막 작업이 밀라 주택인데요. 아까 바띠오 주택이고 이걸 밀라 주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집의 2층에 살았던 사람이 이 전체 집의 주인이에요. 1층은 상점으로만 되고 주택으로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라 주인집이 2층 집입니다. 2층 집에 살았던 사람이 빼라밀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밀라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전에 마띠오 주택은 바띠오 씨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마띠오 주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 둘, 셋, 4개 층은 임대주택이에요. 지금도 임대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우디가 1912년이 되면 가우디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조카딸이 죽거든요. 가우디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성인 가우디 이렇게 불러도 아무랑도 헷갈리지 않는 것은 그 가문이 가우디 시절에 멸절, 그러니까 친족은 다 죽었어요. 밑에 후사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저를 보고 이씨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성으로 불러도 이제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가우디의 플레임을 읽어보자면 안토니 플라시드 기엠 가우디 구르넷. 복잡하죠? 유럽 이름은 근데 길어도 걱정하실 것이 없는데 뒤쪽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뒤쪽에 가우디 가문과 쿠르넷 가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가우디인 셈이에요. 가우디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딱 지칭해서 부를 때는 집에서는 안토니, 밥 먹자 안토니 이렇게 부르겠죠. 저를 보고 병기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거든요.
형기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안토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고, 보통은 이 선생님 그렇게 부르듯이 하면 가우디 선생님, 건축가 가우디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가우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년을 살았으면 당시 노동자 계급의 평균 수명은 40세예요. 그러니까 제법 오래 산 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74년을 사는 동안 혼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7작품 등재시켰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타이 기록쯤 되는데 갑자기 10몇 개 오른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순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튼 내가 가우디한테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혼자서 유네스코 유산을 7개나 만들었다면 이 사람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인류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뒤쪽에 있는 게 가우디고요. 그 앞에 계신 분이 가우디의 아버지인데, 가우디 아버지는 사진 찍을 때 벌써 91세, 굉장히 오래 사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우디나 안토니 가우디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 중에 결혼한 사람이 큰 누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결혼 정년기에 이르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명하는 집안이고, 큰 누나의 조카딸 로사 헤게아 가우디가 매형이 기르기를 거부해서 가우디한테 3살 때부터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홀아버지랑 3살짜리 조카딸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조카딸을 자기한테 둘이 붙어 있으니까 가우디는 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왜 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진짜 버려지고 내 자식들도 버려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쓸쓸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조카딸과 아버지, 홀아버지를 모시고 이 구성으로 살고 있다가, 저 앞에 왼쪽에 계신 분은 친구예요. 이게 가우디 전 가족입니다. 가우디가 평생을 살 동안. 조카딸이 죽고 나서는 이미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였는데요. 아무 일도 받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라 주택이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이 되고, 그 이후로 15년 동안은 잠깐 보여드렸던 성당이라는 성당 작업만 죽기까지 15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이 성가정 성당 작업을 43년이나 자기 손에 잡고 있었던 작업인데 왜 말년에 그 유명한 상태에서 1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가정사를 떼어놓을 수가 없겠죠. 인간적으로는 조금 쓸쓸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저도 아기가 둘 있지만 실은 애 키우면서는 이 가우디가 한 것 같은 이 정도 밀도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덕분에 가우디의 건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우디가 살았던 시절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제가 가우디가 살았던 시절을 빨간색 막대기로 그려봤거든요. 시작했던 데가 1852년이고 끝나는 해가 1926년이죠. 제일 밑줄은 건축 예술, 조형 예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미올레 루이기라는 것은 신고딕주의자예요. 고딕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가우디가 학교 다닐 때거든요. 가우디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건축은 그리스 로마 건축 그리고 고딕 건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양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가우디가 대학을 졸업하던 78년도, 졸업하고 비센스 주택을 만들었으니까요. 78년도 이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을 하는 것 같은 기술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고, 유럽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1880년 프러시아 전쟁 끝나고 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에 전쟁이 없었어요. 이 한 30년 되는 시기가 유럽이 당시로서는 세계의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대륙이었으니까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기술이 최고봉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산업혁명의 결실을 따내는데 전쟁은 없었던, 그러니까 너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태평성대죠. 그 전에 귀족들은 부모님들이 물려줬었던 땅에서 뭐 이렇게 영지에서 이렇게 나온 소작들을 이렇게 뺏어서 부자로 살았겠지만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넘어오는 작물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아직 그 기술이 없는
증기기관으로 무언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영국, 런던, 스페인으로 치면 바르셀로나 이런 동네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도시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엄청난 부가 축적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이 동네 장사를 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거대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봤었는데 가우디한테 일을 맡겼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미센스, 구엘, 바띠오, 밀라. 성가정 성당은 성당이니까 빼고요. 밀라라는 사람, 바띠오라는 사람, 구엘이라는 사람, 미센스라는 사람이 다 신흥 자본가입니다. 전통적인 귀족이 없어요.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우디가 구엘의 프로젝트를 10개 이상 했기 때문에 구엘 가문의 문장, 그 방패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방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제의 귀족, 어제의 양치기, 오늘의 귀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방패에. 실제로 에우세비 구엘이라고 가우디한테 일을 맡긴 사람의 아버지는 남의 집 양치기를 머슴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식 때에는 구엘 백작으로 처음으로 귀족 지위를 얻게 된 것이 이 자식 때입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백작이 되고 그 사람의 장인어른은 누구였냐면 스페인에서 남작, 후작, 무슨 백작 이 모든 지위를 다 합쳐서 제일 높은 지위가 뭐냐면 그란데 에스파냐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는 왕 앞에서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되고 왕을 사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위를 바로 이을 황태자 말고는 아무도 그 위에 없는 지위가 그란데 에스파냐라고 스페인에만 있는 지위, 귀족 자기거든요. 그 사람의 사위가 됐어요. 에우세비 구엘이. 그 아버지는 남의 집 양치기를 하던 사람이 이런 사회적인 큰 변화를 겪은 거죠.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유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누가 가우디 같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아까 봤듯이 막 굉장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변화무쌍해서 아름답다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경망스러운 건축,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이 어떻게 보기에 경망스러운 거죠. 진중하지 않고 채색되었어서.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이 지위를 얻게 된 사람들은 변화라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변화라는 것이 아름답고 그 변화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변화하는 이미지를 아름답다 생각하게 되고 변화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을 지은 거죠. 여튼 가우디도 이 아르누보의 부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르누보라고 하는 건축은 이런 건축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아르누보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이 사람들은 호롱불 켜다가 전기를 처음 보고 냄비 하나를 만들어도 다 사람 손으로 만들던 것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시기를 처음으로 겪어본 세대예요. 잉여 자본이 생기고 거부가 생기고 증기선을 타고 대륙을 건널 수 있게 되고 이게 다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래서 가우디가 죽기 전에 The State이라고 하는 예술 사조가 또 있죠. 옛날엔 The State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현지 발음으로는 The State에 더 가깝다고 그래서 요즘에 The State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를 들면 적청의자, 헤리트 리트펠트의 적청의자 이런 것들도 가우디가 죽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귀족으로 에헴하고 이렇게 이만한 엉덩이 뽕 들어간 드레스 입는 사람이 저 의자에 앉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저 의자를 보면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자기 집 거실에 텔레비전 보는 의자로 저 의자를 쓸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왠지 안 어울리지 않으셔요? 집에서 추리닝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뭐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냐면 지나치게 모던하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던하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냥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인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다. 그래서 집에 가면 공무원들은 근속 훈장이 있기 때문에 그 훈장을 넣어놓을 가구가 늘 필요해요. 그 가구는 바로크식 가구로 되어 있고 이 밑에 바로크식으로 되어 있는 식탁 위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샹들리에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1910년도보다도 더 모던하지 않은 상태로 2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1920년대가 되고 30년이 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세상의 앞서가는 흐름의 주류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건축은 기존에 수천 년간 이루어졌었던 돌 건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저기 니올레 리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밑에 보이셔요? 철근 콘크리트가 세계 최초로 특허가 신청된 것이, 그러니까 건물 지어진 거 말고요. 특허가 신청된 것이 1854년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윌리엄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특허를 신청했는데 처음으로 건물이 지어진 것은 1900년이에요. 스페인 같은 경우. 스페인 전체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제일 처음 지어진 게 1900년이에요. 가우디 나이 50대. 그러니까 가우디 시대의 사람들은 철근 콘크리트가 없었을 시절이에요. 싫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없어서 안 쓴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안 지었으면 건물은 뭘로 지었을까요? 돌로.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돌로 건축물을 만들던 문화가 가우디 시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우디 시절 이후에는 누구도 돌로 건물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우디라는 사람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사람이 돌로 건축물을 만드는 제일 뒤에 세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사람 이후에는 누구도 돌로 건물을 짓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1910년대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유럽 도시가 다 파괴됐는데 언제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다가 다시 건물을 짓겠어요. 그 도시 전체를 다 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라는 것은 쉽게 양생을 하고 적은 부피의 재료로도 충분히 튼튼하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 건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우디는 돌로 건축물을 만드는 맨 마지막 시대 사람이죠. 근데 돌은 이 시대는 변화무쌍하고 싶어하는 시절이고, 근데 돌로 변화무쌍한 무언가를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이쑤시개처럼 가녀리게 뭔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돌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만들 수 없는 형태가 있는데, 산에 가서 돌탑을 쌓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돌은 이런 형태로는 쌓을 수 있습니다. 밑에보다 위에가 작게. 그렇다면 머리보다 몸통이 튼튼하고 몸통보다 다리가 튼튼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태로는 절대로 못 만들어요, 돌로는. 위에보다 아래가 좁은 형태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려던 얘기는 예술적인 이런 구도로 치자면 중력적인 구조, 안정적인 구조, 피라미드 같은 형태의 구조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만. 근데 보세요. 이 철근 콘크리트로 무언가를 뭘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르꼬르비제가 이런 건축을, 근대 건축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르꼬르비제가 이런 건축을 선보였는데, 실은 이건 오늘날의 기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로는 절대로 지을 수 없는 형태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새로운 건축 재료로 만들어지는 건축을 한 사람들은 1880년대생, 그러니까 가우디보다 한 세대 뒤의 사람은 이미 철근 콘크리트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디 세대가 진짜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 가우디가 살았던 이 시절에 파블로 피카소 아시죠? 조안 미로 들어보셨죠? 살바도르 달리. 우리가 이 1900년 앞뒤를 살았던 조형 예술하는 예술가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 10명 꼽아보라고 하면 안토니 가우디,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조안 미로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것 같죠? 조형 예술의 혁신적인, 이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려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세계관을 드러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파블로 피카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스페인 말라가 태생인데 아버지가 미술학교 선생님이라서 바르셀로나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가 다녔었던 미술학교가 요짜 미술학교인데 그 건물이 가우디가 다닌 건축학교입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미술을 시작한 것은 바르셀로나예요. 그래서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피카소 미술관이 2개인가 3개 있는데 바르셀로나에 하나 있어요. 청색 시대는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조안 미로 카탈루냐 사람이에요. 살바도르 달리도 카탈루냐 사람인데 카탈루냐라는 이 경계가 지금으로 치자면 여기 경상도, 남북도 정도 되는 경계됩니다. 인구도 뭐 700만? 지금으로 치면요. 도대체 카탈루냐가 어떤 분위기였길래 이 세 개의 조형 예술계의 거장 10명을 치면 그중에 4명이 이 동네 동시대에 살았다는, 지금 여기서 위아래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살바도르 조안 미로, 파울로 피카소, 안토니 가우디가 한 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볼만하죠. 아르누보라고 하는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부드럽고 변화가 무쌍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남자들을 주로 다비드 이런 것을 만들었다면 아르누보 시절의 그림의 대상은 거의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부드럽고, 남자한테 이렇게 꽃장식을 하긴 좀 그렇잖아요. 남자 그림에 화사하고 파스텔 톤의 밝은 톤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중하다. 우리가 어디 장례식장에 갈 때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데 진중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무거울 중자를 쓰잖아요. 여기도 주로 더 진지하신 분들이 짙은색 양복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진중하다,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그것과 반대의 파스텔 톤은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을 주죠.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 이것도 1900년 앞뒤의 아르누보 이 시절의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드럽고 밝은 빛들, 그리고 반짝인다는 건 자기를 반사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미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건 없잖아요. 반사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 그림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긍정주의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래를 디스토피아, 우리 미래는 완전히 망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맑고 밝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르누보는 우리가 번창하고 있고 변화하는 아름다운 것이고 미래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우린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게 기본 바탕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이렇게 겪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 옷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 더 딱딱하게 변하는 거,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죠. 자, 아까 이제 건축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건축에서 아르누보는 보세요. 공장 생산되는 철제를 이용해서 단단했었던 기둥이 가녀린 줄기로 가면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건물의 무거운 무게를 실제로는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이 그것을 받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이 벽체도 만약에 이 벽에 이 무늬가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단한 돌벽이구나 생각할 텐데, 거기다 이런 패턴이 들어가는 순간 이 벽이 하나의 무슨 벽지처럼, 이게 그냥 하나의 스크린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아르누보는 이런 장식들을 통해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 그리고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꽉 하고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씩 없애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근대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걸 왜 확대해서 가져왔을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대량 생산되는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채널을 이렇게 구부려서 리벳으로 조합하고, 이걸 옛날처럼 이렇게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근대의 생산 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장식 예술 운동이 아니라 근대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서 이 장식을 해석하는, 여기서 보이는 이 모든 부재들이 다 공장에서 나오는 철판들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세히 가서 보면. 그런 의미에선, 어떤 의미에서는 아르누보 운동도 분명히 근대적인 생산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누보에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의 힘을 밑에서 꽉 받치면 이게
옛날 말로 왁구가 짜지거든. 아, 힘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와! 그럼 이 기둥이 되게 무거워 보이게 될 거예요. 위에서 오는 힘을 얘가 다 받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기둥과 볼을 한번 보세요. 기둥은 힘을 받치는 것이고 이건 받쳐지는 것인데 단 한 군데도 이렇게 만난 데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힘이 여기 있는 힘이 당연히 여기를 통해서 흐르지만 적어도 조형 예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여기랑 아무 관계도 없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향을 뭐라고 하냐면 신조형주의 경향이라고 불러요. 신조형주의. 네스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힘이 그렇게 흐르지만 실은 하나도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받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중력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반중력적인. 자, 반중력적이라는데 한번 머리를 다시 집중해 보세요. 자, 아까 전에 돌로 뭘 만들 수 있다고 했냐면 돌로 만든 것은 위에보다 아래가 튼튼하고 아래보다 밑에가 더 튼튼한 것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건물로 치자면 머리, 몸통, 다리인데 머리, 몸통, 다리 중에 이 건물은 어디가 제일 약해 보이셔요? 다리가 제일 약하잖아요. 다리가 제일 약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이 거대한 덩어리를 공중에 떠 있는 걸 밑에서 위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건축은 안정감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들려있고 싶어도 2층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 건물을 만들어 놨으면, 이 건물을 만들어 놨으면 이게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근데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건축가는 그것을 위해서 뭘 했냐면 이 부분에서 보이는데, 벽면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초록색이죠. 왜냐하면 이 건물을 저도 실제로 가서 봤지만 이 건물 빼고 주변이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밑에는 실제로는 계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운전사의 방도 있고 손님방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 초록색 부분에. 근데 단순히 초록색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요. 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건 머리, 몸통, 다리 중에 다리를 제일 허약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건장한 남자지만 날씨 기상캐스터 치마를 입은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 이 장면을 생각하면 늘 기상캐스터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자, 기상캐스터가 발표할 때 이렇게 하고 발표하나요? 이렇게 다리를 모으잖아요. 머리, 몸통, 다리 중에 다리를 일부러 모으면 이렇게 서 있을 때와 이 몸에 가지고 있는 볼륨은 다 똑같은데도 이렇게 구도만 그리고 몸을 이렇게 트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움직임을 담을 수 있어요. 건축물은 원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진도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임을 담을 수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군과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찍으면 이렇게. 자, 똑바로 서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거의 다 이렇게 찍었어요. 왜냐면 사진을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데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찍으면 야, 똑바로 서. 근데 지금 2020년대에 우리 아이들은 뭐 미술 이런 걸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 사진 찍자 그러면 이렇게 서서 찍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찍느냐면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렇게 찍는데 보세요. 사람은 원래 곤충도 머리, 몸통, 다리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3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머리, 몸통, 다리로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제일 중요한 균형을, 중력적인 데서 제일 중요한 다리의 균형을 깼잖아요. 팔을 한쪽으로 올리고 한쪽은 안 올리고 아니면 이렇게 올리든가. 머리도 이렇게 꺾으면 머리, 몸통, 다리의 세 군데의 균형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 제 눈을 잘 보세요. 온 몸의 대칭을 다 깨트리면 아,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 시대는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변화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익숙함을 느끼는 시대예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걸 제가 사진에서 발견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변화와 움직임, 역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유럽에 있다 보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도 마찬가지고, 아테네 파르테논 앞에 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늘 오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온 가족이 다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3번, 4번, 야 다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맞추기가 어렵냐면 그 상태로 0.0001초도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찍은 사진에는 이 사람 다리가 10명이면 10명의 다리가 다 공중에 떠 있어요. 이 말은 반중력적인 상태, 우주에서나 가능한 그 장면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변화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건축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이전에 저도 40살이 넘었으니까 옛날 남자들의 로망이면 각진 그랜저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랜저나 BMW나 뭐나 할 거 없이 모래시계에 나오던 그 각진 자동차, 검은색 진중한 자동차 다 동글동글하게 바뀐 거 아셔요? 핸드폰이니 자동차니 가전제품이니 뭐든 다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하다는 건 모서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모서리가 없어지면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게 어떤 가치관을, 어떤 세계관을 담은 건지는 오늘 강의 동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건축물이 1930년대의 건축물입니다. 1930년, 28년에서 30년. 근데 바르셀로나에 1929년도에 만국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때 독일 사람들이 와서 지은 192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29년도 건물처럼 안 보이시죠?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모던해서 부담스러울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몇 년 건물 같으세요? 가우디의 성가정 성당인데, 가우디 죽고 나서 장례식 끝나고 바로 찍은 거니까 1926년도 6월에 찍은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29년도예요. 여기서 여기를 걸어서 한 25분이면 갈 수 있는 같은 동네고요. 연도 차이는 3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근데 가우디가 돌로 건축물을 만드는 마지막 시대 사람이라는 건, 가우디가 그렇게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걸 담으려고 했지만 가우디는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는 좁고 밑에는 뚱뚱한 건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돌로는 그렇게밖에 못 만들거든요. 돌로는 이 상태로 만들면 그 자체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가우디 50대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우디가 갖고 있는 조건은, 오늘날의 변화무쌍함을 담아내려는 것은 모든 앞서가는 예술가의 꿈인데, 돌로 만든 건축물은 이 움직임을 담기에, 중력적인 이 구조가 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우디와 가우디 친구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한 움직임, 생명력, 색채,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이 건축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아까 돌로 만든 건축이 머리보다 몸통이 튼튼하고 몸통보다 다리가 튼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바닥에 탁 고정돼서 변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이 건물을 보세요. 머리, 몸통, 다리 중에 어디가 제일 허약하죠? 실제로는 중력 때문에 세상의 어떤 건축물도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형적으로는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배치하면 되냐면, 건물에 제일 튼튼해야지 되는 이 기단, 바닥 부분 밑에다가 물 호수를 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것은 두께가 실제로 가면 이 정도 되는 두께의 바닥선만 쫙 지나가고, 그 밑에는 물이라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보이는지 보세요. 제가 이 건물은 물 위에 5cm짜리 스티로폼을 딱 띄워놓고 그 위에다 건물 지은 것 같지 않으셔요? 아무 데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몇 천 킬로, 몇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도 일부러 그 바닥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일부러. 실제로는 중력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데 그 자리에 배치해 놓은 이 수조가 반사를 만들어내서 위에도 하늘이고
아래도 하늘이라서 이 건물은 아무 데도 고정되지 않은 듯한 이미지를 갖게 되죠. 예전 사람들도 이걸 몰랐냐면 예전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막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경망스러운 것. 그리고 사람보다 건축물이 훨씬 더 생명력이 길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력이 긴 건축에 다 이렇게 순간적인 찰나의 감정을 담는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 앞에 이렇게 가까이 물을 배치하는 것을 일부러 피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이라는 것도 다른 모든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투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게 바르셀로나 만국 박람회에 사용된 독일관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가치, 독일의 정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변화하고 있고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고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재밌는 것은 우리가 건축에서 이걸 모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건축에서는 이걸 보고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이 건축을 보고 모더니스모,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이 건축과 이 건축은 굉장히 다른 건축 같은데 어떻게 모더니즘이라고 둘 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즘은 어떤 가치체계잖아요. 데모크라시즘, 무슨 소셜리즘. 가치체계예요, 이즘은.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형이고 실은 모드만 이해하면 돼요. 모드의 형용사형에 그 가치체계를 담은 거예요. 모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쓰이는데 어디에서 쓰이게요? 모드.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맞아요. 패션. 서광 모드, 북광 모드 뭐 이런. 이 모드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모도인데요. 그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말로 내가 최신 유행의 옷을 입었어. estar de moda. 이거 지금 최신 유행이야.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모다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모드예요. 그렇다면 모더니즘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오늘날의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건축. 근데 이상하죠? 아니, 오늘날의 것이 아닌 건축도 있나? 1990년에는 당연히 1990년의 기술과 정신세계를 담아서 건물을 지었을 테고 2020년에 기술과 현재성과 가치체계를 담아서 건물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왜 똑 띄어서 이 시대만 오늘날의 건축이라고 부르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건축 역사를 전체를 한번 돌아봐야지 되는데 제가 한 15분 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가우디보다 이 이야기가 더 어디서 잘난 척하기는 훨씬 좋습니다. 어디 가면 이거 배운 사람이구나. 2021년에 클래식 음악 작곡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음악학과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클래식이라는 것은 그 오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거든요. 클래식. 고전이라고 하는 체계. 그 7개의 건반과 5개의 검은 건반 안에서만 노는 거죠. 클래식이라고 하는. 근데 바이올린을 잡을 때 보면 지판을 여기 집은 도하고 레 사이에 100만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확한 도를 짚고 정확한 레를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은 그 규칙 안에서 놀기로 한 거거든요. 건축에서도 클래시컬 아키텍처, 그러니까 고전주의 건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오래된 건축물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도 이 5개의 기둥이 사용되지 않으면 클래시컬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진짜 옛날 된 것도 건축 용어로는 클래식이 아니라 히스토리컬 아키텍처, 그러니까 역사주의 건축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고전주의 건축이라고는 못 불러요. 고전주의 건축은 이 5개의 기둥이 사용돼야 되는데 왼쪽부터 터스칸, 노리아, 이오니아, 코린티아, 컴포지트라고 하는 5개의 기둥입니다. 이 가운데 3개는 노리아, 이오니아, 코린티아는 그리스 지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가 코린티아로 보낸 편지잖아요. 이 3개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지고 2개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5개의 기둥을 사용해야지만 고전주의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물 알아보시겠죠? 네. 되게 답을 안 하시네요.
되게 되게 뻘쭘한데. 자, 노리아, 이오니아, 코린티아 컴포지트 오더가 사용됐습니다. 이 건물 덩어리에. 그래서 이건 고전주의 건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고전주의를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하는 게 뭐죠? 메트로놈을 키잖아요. 딱, 딱, 딱. 바이올린은 도하고 레 사이에 100만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7개의 변화로 온 우주의 이 자유로운 이 세계를 7개로 정리했다고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들이 갖고 있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음값은 아주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것이 어떤 비례로 나오느냐, 어떤 리듬으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듬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면 4분음표, 8분음표 이거 그리면서 콩나물 그리면서 메트로놈을 켜놓고 그 정확한 음을 정확한 리듬에 찍게 만드는 거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5개의 규정화된 요소를 쓰기 때문에 별로 베리에이션, 다양성이 나올 수 없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리듬이에요. 딴, 정연하구나. 리듬을 따지려면 이렇게 손으로 박수를 쳐보든지 이렇게 딱딱 소리를 내보든지 입으로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내보든지 하면 쉽게 그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 살았을 적 그때쯤 건물이거든요. 2000년 전쯤의 건물이고 고전주의 건축물이라고 불립니다. 이 건물 알아보겠어요? 보시겠어요? 바티칸에 있는 산피에트로 대성당입니다. 이 건물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거든요. 고전주의 건축물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린티안 오더가 사용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듬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는 이 리듬으로 갔다면 여기서는 딴딴 쉬고 딴딴 쉬고 딴딴. 제가 이 다음 건물, 이건 1800년대의 건물인데 한번 리듬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병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야? 로버트야? 그 말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딱딱한 리듬이에요. 딱딱한 리듬.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안녕하세요. 쉬고 제 이름은 쉬고 이병기입니다. 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때요? 리듬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하죠. 그 두 개 사이에 지붕을 혹시 이 사이에 창문 지붕을 유의 깊게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그 다음에 뭘까요?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안녕하세요. 이거랑 또 다른 리듬이 있는 거예요. 쿵짝, 쿵짝, 짝. 훨씬 리듬이 부드럽고 입체적이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정말 클래식, 그러니까 더 단단하고 변치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경망스럽다. 그 리듬이 쿵짝, 짝짝 그럴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평면화되었던 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리듬이 넓어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실은 고전주의는 정해져 있는 이런 요소들의 배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리듬을 보지 않으면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살다 보면 새벽에 아침에 운동 나가고 보면 길거리에 한국 남자분들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성당 앞에 가보면 남자분들 또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랬더니 왜 안 들어가셔요? 그랬더니 나 성당 벌써 한 10개 봤는데 다 똑같아. 왜냐하면 똑같은 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요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리듬, 이 건물은 아까 거보다 리듬이 다르네. 이 사이에 동그라미 지붕이, 세모 지붕이 있었고 이 세모를 찢고 미켈란젤로가 그런 거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여튼 이게 1500년경의 건물이고 아까 전에 콜로세움이 2000년 전의 건물이었다면 이게 1800년경의 건물입니다. 셋 중에 제일 딱딱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이때 이미 신고전주의 시대라는 것은 계몽주의 시절에 들어왔어요. 계몽주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빛을 보았다. 우와! 이 성으로 세상을 다 파악할 수 있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어양파조포, 그래서 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래. 그러니까 신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 권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뭘로 이 세상을 파악해야 되지? 막 이게 무서웠을 때 이성. 그래서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지우려는 건축 경향이 신고전주의의 일종이에요. 보세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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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 아주 정연하고 기하학적인 것들. 그래서 명쾌하기 그지없죠. 애매한 때라고는 없어요. 힘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가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건축은 없습니다. 이 건축물을 사진으로 찍자면 어디서 찍으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으셔요? 이 건축물은 이 상태로 찍어야지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30년 막 이렇게 하다 그만두시니까 나는 이제 사진이나 찍고 놀러 다니려다. 그래서 사진기를 막 그때 은퇴하셨을 때 딱 말려야지 돼요. 왜냐면 전축도 막 1,000만 원짜리 사시고 사진기도 막 사시려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쓰는 사진기를 딱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갖고 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건물들을 사진 찍으면 어디서 찍을지 다 알아요. 광각으로 이렇게 갖고 여기서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건물 나이 드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공무원을 갓 벗어나신 분들은 이 정형화된 것을 벗어나려는 게 완전히 여기까지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막 왜곡되고 이런 사진을 정말 아름답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정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냐면 저 건물 보세요. 저 건물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어요. 정연한 비례로 만들어진 정연한 기하학의 조합인데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게 정연한 비례인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 기둥 간격이 똑바른 간격이지. 이 건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건물이 최고의 미덕인 정연하고 명쾌한 비례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이런 건축물을 보고 정면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렇게 찍은 사진이죠. 이렇게 찍은 사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정말 어울릴 만한 사진이냐면 경찰 학교 졸업생,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나는 지금 갖고 있는 이 굳은 심지, 내가 군인으로서 경찰로 갖고 있는 이 생각 평생 변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변치 않을 거야. 군인 경찰로는 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이 건물에 담겨있는 생각 자체도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단지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찍은 사진도 아름다운 사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담고자 했던 가치가 그거였다면. 자, 근데 이 건물은 어떻게 보이세요? 앞에 경향으로 쭉 보자면 아치라는 것이 굉장히 정연하게 되어 있고 이 벽체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로마 병정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건축 양식을 로마네스크 건축이라고 합니다. 학술 용어가 아니라 그냥 프랑스 말로 로마 사람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로마네스크는. 근데 이게 가우디 학교 때 했었던 학교 프로젝트입니다. 가우디가 실은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겠죠. 가우디가 원래 프로젝트를 해왔더니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하면은 이 과목 통과 못 시켜준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출하고 통과했어요. 그 과목을. 공동묘지 출입구 계획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우디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축이 그리스 로마 건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축은 여전히 그리스 로마 건축. 그렇게 단단하고 영원히, 이 앞에 볼게요. 단단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기하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튼튼하게 보이고 아주 중력적인 건축물. 그런데 다른 건축 말고 다른 예술가들도 그랬을까 하고 살펴볼 만하죠. 왜냐하면 건축이 조형예술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조형예술 중에 제일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 제일 비싼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것 중에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위험하기도 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면
뭐 페인트 값 뭐 이런 거 10만 원 정도 들겠지만 건축물을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셔버리면 그건 억 단위. 그리고 뭔가 건물이 이렇게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걸로 만들었다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기술적이든 어떤 새로운 감성을 담든 다른 회화나 조각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검증된 것을 통해서. 그래서 가우디와 동시대의 다른 조형예술은 어떤 개념들로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 알아보시겠어요? 클로드 모네의 수련. 1906년인데 아까 제가 여기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진 돌려드린 거 있죠. 그게 밀라주택이거든요. 가우디의 마지막 주택. 그 밀라주택이 1906년에 시작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밀라주택 지을 바로 그때예요. 근데 수련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무슨 파회화라고 하는지 아셔요? 인상파회화. 인상파회화는 뭘 그리죠? 좋아요. 더 쉬운 답으로는 인상인데, 잘하신 거예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찰나의 빛을 그린다는 것이 아마 이렇게 더 포커스된 답일 것 같아요. 찰나의 빛을 그리는 거예요. 찰나의 빛. 자, 보세요. 인상파 회화의 거의 대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네가 수련이라고 검색해보면 그림이 수십 장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왠지 알 것 같아요. 수련이라는 건 워터 릴리, 그러니까 물 위에 뜬 꽃이라는 뜻인데 순간적인 찰나의 빛을 그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주제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물은 이 자리에 그대로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낚시한다고 생각하고 이 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침에는 백지창처럼 하얗다가 파란색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오렌지빛 됐다가 핏빛이 되었다가 새까만 무서운 물빛이 되기도 하잖아요. 물이라는 건 뭔가를 반사하는 재료라 그리고 물이 이렇게 파동 칠 때 이 면이 어떤 데는 이 방향이고 어떤 데는 이 방향이라서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데 굉장히 찰나의 빛들조차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일 변화무쌍한 것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할 것 같고 찰나의 빛을 파편화되어서 만드는 주제가 물일 것 같고 그 위에 뜬 꽃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꽃 얘기 잠깐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연년생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보통 여자분들을 이러면 고생했겠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무 생각 없죠.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큰 누나가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막 이러면 와 우리 애기가 중학교를 졸업하다니 우리 애기가 성년이 됐다니 막 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누나는 진짜 막 거창한 세러모니들을 다 한 거예요. 와 입학식 사실 졸업식 있고 입학식 뭐 일주일 상관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했어. 다 찾아 먹었어요. 와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1년 후에 둘째가 돼 보면 이거 작년에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거든요. 가지고 그럼 그 우리 작은 누나는 실제로 원래 모든 중간 아이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위에 치이고 아래 치여갖고 굉장히 현실적인 편인데 어렸을 때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 탕수육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야 우리 꽃 사면 5만 원인데 이걸로 탕수육 먹을까? 그러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조화로 플라스틱 꽃으로 이렇게 들고 사진을 딱 찍으면 예쁘게 사진 찍은 거죠. 근데 1년이 지나면 나까지 왔는데 이거 뭐 작년까지 2번 해봤고 남자아이라 뭐 꽃 봤는데 별 관심도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텔레비전 옆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꽃을 이렇게 탁탁 먼지 털어 갖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주는 것보다 내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안 주는 것보다 못해요. 그걸 딱 받을 때 느낌은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니구나. 이걸 말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꽃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 살아있을 때 느껴지는 색채, 질감, 향기 그 모든 것이 5만 원을 버릴만 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의 효용이 있는 거거든요. 지지 않는 살아있지 않은 꽃은 징그러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는데 이 꽃은 금방 질까 봐서 플라스틱 꽃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생명력이 굉장히 짧지만 살아있을 때는 제일 화려하고 제일 냄새나고 향기 나고 제일 질감이 아름답고 제일 그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 인상파 회화의 그 인상을 만들기에 제일 좋은 주제인 거죠. 그리고 밀라 주택이 다 지어지는 1912년엔 지아코모 발라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서울에서 서울 옥션에서도 가우디 강의를 4번 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 옥션 어딘지 아시죠? 그림 파는데. 지아코모 발라 그림 팔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몇억 몇십억은 하겠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제 옆에 있던 문호준이라는 제 친구가 병기야, 너 여기 있는 사람 1초 만에 움직이게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어떻게 움직이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롱. 뭔지 아시죠? 오늘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데 종이에 연필로 하면 아주 잘 돼요.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뒤로 이렇게 안료가 이렇게 번지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 말은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뒤로 뭔가가 번지면 2차원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테두리를 다 진하게 그렸으면 이건 달리는 강아지가 아니라 괴물 강아지입니다. 어머, 이 강아지 다리가 10개 달렸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테두리가 흐릿해진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감이 이렇게 번지고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달리는 개에서 느껴지는 다이나믹함. 다이나미즘 오브 어독 오너 래쉬. 그러니까 이 달리는 강아지에서 느껴는 다이나믹함인데 뒤에 있는 건 다 수식이고 한 단어로 말하면 다이나믹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뭔가를 그리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역동적인 것이 촐랑거리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도 진돗개나 세퍼트 같은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닥스훈트인데 허리는 길고 다리는 짧아서 세상에서 제일 촐랑거리는 강아지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은 그리면 몇억 몇십억이에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누가 이 그림 촐랑거리는 강아지를 그려서 자기네 집 거실에다가 이렇게 붙이겠느냐고요. 옛날에 유교 교육을 받은 에헴 하는 아저씨가 굉장히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위계고 이것은 아주 유교적인 전통은 중요한 사람이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에헴 앉았는데 뒤에 촐랑거리는 강아지가 막 이렇게 뛰고 있는 그림을 거실 한가운데 붙여놨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붙이는 사람은 이 역동감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갖게 된 역동감. 아, 변화라는 건 아름다운 거구나. 우리 주변에서 제일 빠른 거. 근데 실은 이 사람들을 무슨 파 회화라고 하냐면 미래파라고 하거든요. 약간은 인상을, 이건 미래파예요. 미래파 회화의 사람들은 변화와 역동 그리고 파괴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파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위키페디아에 미래파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들 다 굉장히 단명했어요. 실제로 목숨이. 왠지 아셔요? 이 변화와 역동이 극단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성질급한 것도 좋아요.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에헴 하면서. 그 세력들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앙시앙 레짐이라는 거 있죠. 구체제. 깰 수가 없으니까 혁명과 전쟁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판의 그림은 다 전쟁에서 포탄이 터지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포탄이 터지면서 아까 말한 그 그리스 로마 건축물 같은 게 펑 터져서 반쪽만 남아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깨지 못했던 구체제가 폭탄 하나로 전복이 되고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지어지겠지? 구체제에 있었던 건축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같은 거. 그러니까 안정감이라고는 정반대쪽에 가 있는 오늘날의 것으로 그것이 다시 채워지는 게 너무 좋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찬양하는 쪽에 가서 다 전쟁에 참전했다.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연도를 보면 다 1910년도 그때쯤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미래파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술적으로 남겨놓은 가치는 뭐 작지 않습니다. 이 가우디가 직접 한 말인데 Todos los seres vivos tienen el color y el movimiento.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색채와 움직임, 컬러와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데요. 건축물은 원래 움직이지 않지만 아까 전에 가우디 시절에 이렇게 서 있었던 그 건물 보셨죠? 오징어처럼
건축되어 있는 그 건물. 건물이 움직여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앞에 300년 전만 해도 미켈란젤로는 이 정도는 했거든요. A, B, A, B, A, B. 그런데 가우디가 그 건축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냐면 가우디는 1880년, 70년대 건축 대학을 다녔으니까 아까 이 건축과 제일 가까운 시절에 건축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건축물 말고는 모든 것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색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움직임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짓는 이 건축물에만 움직임과 색채가 없는데, 근데 이건 가우디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고전을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 아까 그 모네와 미레파, 지아코모 발라를 포함한 모든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앞서가는 예술가들의 경향입니다. 이건 가우디 건물이 아니고요. 가우디와 동시대의 라이벌입니다. 루이스 두메네기 몬타네르라고 하는, 가우디가 52년생인데 그보다 2살 먼저 태어났고 3살 먼저 죽었으니까 뭐 가우디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건축물을 한번 보실게요. 카탈루냐 음악당인데 천정 한번 보세요. 화려하죠? 제가 스페인에서 10년 건축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것은, 가우디 그러면 막 이런 도마뱀 이런 거 나오면서 깨진 타일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가우디는 색채와 무슨 자연물 장식 이런 걸로 유명한, 그것을 만든 이런 건축가처럼 나오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우디는 가우디 동시에 있었던 유이스 두메네, 안토니 가우디, 주세푸 까다팔치, 이렇게 셋이서 라이벌인데 그 중에 색채와 자연물 장식을 제일 절제한 편이에요. 가우디는 절제한 것으로 유명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가우디가 막 그것을 혼자서 다 한 것처럼. 근데 가우디는 단 한 번도 이 정도 색채로 채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튼 아까 가우디가 갖고 있었던 판단력은 살아있는 것은 색채와 운동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가우디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 건축에도 그것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하나하나 도자기 보이세요? 손으로 빚어서 유약을 발라서 구운 꽃 모양의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음악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수천 개의 꽃밭 안에 들어와 있는 형상을 갖게 됩니다. 보세요. 꽃은 꽃 색깔로, 이파리는 이파리 색깔로. 아까 순백의 하얀색 그리스 대리석 조각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색채라는 것이 건축물에 다시 회복됐죠. 그리고 그 기둥들에 자연물을 갖다 삼았는데, 왜냐하면 이 건물 역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것은 이 기둥이 실제로 힘을 받는 돌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돌 기둥은 이쑤시개처럼 얇게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돌 기둥은 일단 이만한 거예요. 코끼리 다리처럼.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색칠을 하지 않으면 둥둥하니 코끼리 다리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자연물로 장식하니, 제가 가우디 강의할 때 입는 유니폼은 아주 캐주얼해 보이는 이런 상태 아니면 꽃무늬 남방이에요. 제가 꽃무늬 남방을 입고 여기 서 있으면 나이트 삐끼처럼 보입니다. 꽃 무늬라는 건 아주 경박한 거예요. 왜냐면 막 살아서 움직이는, 직장에 나갈 때 꽃무늬 남방 입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앞에 기둥이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한국 사람, 저희 이 세대의 40대, 50대의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매난국죽 이렇게 칠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난국죽은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잖아요. 여기 있는 꽃들, 그런 꽃들이 아니에요. 이거 꽃 알아보잖아요, 우리. 나팔꽃. 그리고 이거 길에 핀 이름 없는 들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자면 뭐 민들레, 나팔꽃 이런 거. 하루 피었다가 지고 생명력이 긴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뭔가 덩굴처럼 뭔가를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무쌍하고 생명력도 짧은 소나무 같은 걸 그린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건축물을 장식하게 되니 그 기둥이 회색 기둥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생명력, 활기, 역동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앞에 난간에도 보면 색채라는 게 건축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우와, 다들 놀라셔야 돼요. 준비하셔요. 자, 하나, 둘, 셋. 와.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색채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 느끼시겠어요? 무게감이 없죠. 이게 모두 다 힘을 바치고 있는 기둥인데 그것이 응당 갖추어야 될 육중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파스텔 톤의 가벼운 색채로, 그것도 또 토막 쳐서 만들어진 점유파 회화처럼 토막 쳐서 만들어진 파편화된 그림들로, 파편화됐다는 건 멀리서 보면 꽃처럼 보이지만 여기 와 있으면 그냥 인상파 회화처럼 몇몇 개의 점일 뿐인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아까 그 건축물을 삼각형 모양 지붕을 가지고 있었던 건축물요. 그 건물에 정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건물이 정면성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건물에서 제일 화려한 조각을 알라이시 클라페스라고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대각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건물을 찍은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단언컨대 이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저 정도의 구상적인 조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 크기에. 근데 여기다 이 조각이 하나 있으면 알레이시 클라페스면 뭐 피카소급이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안 보겠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건물을 대각선 위치에 가서 이 조각을 보러 가게 되면 아까 우리 아버지가 찍으려고 했었던 이 대각선으로 쫙 뻗쳐지는 이 장면이 그려져요. 건축물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건물을 구경하게 될 사람들의 시선을 정해준 거예요. 이 대각선 와서 보세요. 대각선 와서 본다는 거 아까 사람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였다면 이건 밑에 단을 줄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쓴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고 이 사람 어디 보고 있고 이 사람 어디 보고 있는지 보면 다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요즘에도 가족 사진 찍을 때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때 그렇게 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앞을 시선을 보고 한 명은 앉아갖고 여학생들이 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 명은 이렇게 보고 있고 한 명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 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사진과 내가 1대1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선들이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그 역동성이 나는 그렇게 딱딱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이라는 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진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진에 포착되는 그 인물들의 구도, 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진도 얼마든지 역동적인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형예술이 갖고 있는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이 건축물은 정면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건축물은 이 대각선에서 보는 대각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기둥이 색채가 없고 정적인 느낌이었다면 저기 있는 기둥은 똑같은 비례를 가지고 있는 기둥이지만 자연물로 채색 장식되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둘 다 돌건축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이전의 건축물이니까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건물은 가우디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돌건축에 담을 수 없는 역동성과 부드러움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동시대의 가우디 건물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물 가우디가 아니라 가우디의 친구들 건물입니다. 가우디의 88년도 건물은 콜레히아 테레시아나 수도원학교인데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장식이 전혀 없는데 다양하게 들어오던 이 개조로 인해서 변화무쌍한 듯이 보이죠. 마티오 주택의 옥상층 다락층이고요. 밀라 주택의 환기군대. 다양한 무슨 구체적인 자연물 장식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꽃 붙여서 색칠해서 붙인 건물과 딱 같은 해에 지은 건물이에요. 가우디는 이 크림색, 그러니까 살색이죠.
살색 사암으로 만든 이 건축물에 자연물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역동성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 성가정 성당 역시 그런 경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이 100분짜리 수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네네네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아, 마음대로. 아, 어르신이 마무리하라고 그래갖고요. 바로 마무리 한다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네. 저는 충분히 하고 싶은데, 네, 해도 되겠어요? 네. 자. 근데 가우디도 지금 이 구체적인 자연물 장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우디의 작품 중에도 1903년도에 바티오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아마 가우디가 지은 건축물 중에 자연에 있는 물체를 알아볼 만한 형태로 건축물에 담은 마지막 건물이에요. 이 다음에 밀라 주택부터 갈 때에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물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피카소도 젊은 시절에 막 이렇게 데생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그 역동감을 그냥 몇 개의 선으로 이렇게 춤추는 사람 그리고 뭐 이런 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 오면 가우디는 더 이상 자연을 따라하지 않고도 그 역동감을 자기가 조물조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물을 만드는 그 수고를 뒤로 하고 자기가 변화무쌍한 형태를 직접 조형하는 수준에까지 오릅니다. 가우디 나이 60 정도 되니까요. 자, 근데 그 밀라 주택 이전에 있었던 바티오 주택은 자연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여기다 옮겨놨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가우디의 모든 건축물에 다 별명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별명이 뭘까요? 바티오 주택인데요. 그건 2층에 살았던 사람이 주세 바티오라는 주인이라서 그렇고 이 집의 별명은 뼈다귀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까사 데 오소스라고 부르는 저 우에소죠. 우에소 스페인 말로는 카탈루냐 말로는 오소스고 저게 2층 난간에 있는 저 얇은 기둥이 뼈다귀 모양인 걸 알아보게 생겼잖아요. 이 알아본다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사실은 이 재료나 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다 돌이에요. 세상에 물렁거리는 돌은 없습니다. 물렁거리는 돌을 건축 재료로 쓴다면 건축물이 서 있지 자체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 상징,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상징을 이용하면 이 건축물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가우디가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2층의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쪽에 보여드린 겁니다. 뼈다귀를 알아볼 만하죠. 뼈다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뼈다귀는 단단한 것이고 뼈다귀를 둘러싼 살은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뼈다귀를 알아보는 순간 뼈다귀를 둘러싸고 있는 살은 그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마치 마시멜로우처럼 흘러내릴 수 있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부드러운 어떤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저게 뼈다귀를 못 알아봤다면 뭐야? 왜 보가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뼈다귀를 알아보는 순간 아 이게 하나의 동물, 하나의 유기체구나. 그럼 저게 뼈다귀면 이건 살이겠네. 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거예요. 아 저건 단단한 것,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그 밑에 있는 원래는 이게 기둥이라면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는 부재고 그 위에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대들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단단해야지 조합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뼈다귀와 살이라고 되니까 살 부분을 흐물흐물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집에 가서 오늘 강의했었던 이 공간을 12개의 선분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은 이 선분들로 볼륨이 그려져요. 볼륨이 그려진다는 것은 아 여기가 한 5m 되겠구나. 여기가 4m 되겠구나. 일단 측량이 가능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해도 쉽게 되는
크기와 규모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번지게 되면 그것의 정확한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자체로 움직임을 느끼게 돼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요. 모서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서리가 다 없어요. 바닥, 벽, 천장인데 바닥, 벽, 천장이 무슨 고래 뱃속처럼 테두리가 모서리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의 계단실을 대강 보시고 그리라고 그러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계단실을 눈으로 보고 1시간 동안 시간을 주셔도 여기 있는 분들 비슷하게도 못 그리셔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테두리가 없거든요. 테두리가 없다는 건 정면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면 같지만 이렇게 옆에 갔어도 이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면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입체에는 원래 정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유곽에는 정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면들, 이 몇 개의 단순한 면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 공간의 크기, 위치, 뭐 정확한 축척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지휘하는 것처럼 난 저 공간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2층에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은 바띠오 주택은 가우디가 신축이 아니라 바띠오 씨가 여기 있는 집을 사서 가우디한테 신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우디가 신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원래 있는 것에 인테리어, 엑스테리어를 장식만 해서 이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가우디 프로젝트 중에 유일하게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은 신고전주의 건축물이었어요.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단단한 아까 봤었던 그 체계를 갖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가우디가 어디에다 손댔는지 보세요. 옛날에 있었던 그 위치에 기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기둥 머리, 기둥 허리, 기둥 다리, 기둥 몸통, 기둥 다리를 뱅뱅 돌려놨죠. 위에서 밑으로 올 것 같은 힘의 흐름을 3번 꺾어놨죠. 머리, 몸통, 다리 제일 중요한 부분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 단면을 끊어보면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는 부재이기 때문에 받쳐지는 것이랑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받치지 않는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가우디가 한 것은 이 기둥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 건물이고 실제로 있어야지 되는 기둥이고 그 기둥을 최소한의 장식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꽉 짜여진 이 틀을 깰 수 있을까가 가우디한테 의미가 있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가 한 방법은 이 기둥은 움직이거나 덜어낼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장식 셋을 붙이고 기둥이 받치는 것이라면 받쳐지는 부재인 볼을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단단한 옛날에 봤었던 그 부피 그대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 천장은 단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을 꽉 받치고 있다는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죠. 그게 바로 건축적인 장식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같은 공간을 다른 시절에 반대쪽에서 찍은 건데요. 저 천장을 보세요. 이 커피할 때 크림 휘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건축에 사용하는 부재 중에 저렇게 부드러운 부재는 없어요. 하지만 햇빛이 그 입체를 쓰다듬으면서 만드는 다양한 개조가 무슨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 언덕을 만든 것처럼 순간적으로만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아주 부드러운 형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저 테두리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모양 아니셔요?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일 것 같은 무브먼트를 담고 있죠. 자, 아까 본 것이 앞쪽에 있는 살롱이라면 뒤쪽에 있는 어른들 이 카드 게임하는 남자들 카드 게임하는 게임장인데요. 전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보세요. 가우디가 앞에처럼 이 기둥을 다 장식을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전에 있었던 신고전주의 기둥을 2개를 그대로 놔뒀거든요. 근데 저는 가우디가 쓴 글은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어봤고 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봤는데 어쩔 때 가우디 꿈을 꾸기도 해요. 근데 가우디 성격을 볼 때 되게 위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그 위트를 느꼈는데 보세요. 여기 이 부분에 이 기둥을 새로운 기둥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우디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신고전주의 기둥이 그대로 있네. 난 일부러 놨다고 생각해요. 신고전주의 기둥이 있으면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는 부재이기 때문에 받쳐지는 부재랑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짝을 이루고 있는 위에 있는 볼을 고래 뱃속처럼 이렇게 천장을 하면서 딱 감췄거든요. 굉장히 싼 값으로 한 거예요. 이 기둥이 있고 이 위에 있는 걸 싹 감췄죠. 제가 말하면 마술처럼 그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 공간에 가우디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기둥들을 사용했었지 하고 전시해 놓은 것 같지 않으셔요? 그 말은 예전처럼 힘을 똑같이 버티고 있는 기둥인데 이렇게 밀면 밀릴 것 같잖아요. 이게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남의 집 인테리어에 입대기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이건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니까 입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왔으면 야, 저 위치가 저게 뭐냐 이쪽으로 옮겨라. 저 기둥 있잖아 1m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전혀 이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정확하게 맞췄네요. 밀라주택은 바티오 주택보다 훨씬 큰 건물입니다. 그 전면에 이 건물의 얼굴만 봐도 바티오 주택보다 밀라주택이 한 6배는 길어요. 굉장히 큰 건물이고 높이도 더 높습니다. 이 기둥은 여기 사람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잡히지 않을 만큼 두꺼운 기둥이에요. 코끼리 다리 같은 이 기둥이 와서 아까 밀라주택 밖에서 보셨죠? 커다란 돌덩이처럼 생겼거든요. 그 커다란 돌덩이를 이 두터운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 생각하면 와, 이 기둥 무겁겠다 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우디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어찌됐든 돌 건축이라고 하는 이 두터운 돌 기둥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이미 주어진 조건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단단하고 고정되어서 육중에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부피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장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가 가우디한테 주어진 조형적인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저 위쪽 보이세요? 기둥 위쪽? 가우디가 그래서 손댄 부분은 바티오 주택에서도 그렇고 밀라 주택에서도 그렇고 이 기둥 자체의 부피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기둥이 받치는 거라면 받쳐지는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서 커다란 돌덩이인 30m짜리 돌덩이인 이 돌덩이를 밑에서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거 어차피 천장은 석고입니다. 석고가 이렇게 옛날에 전 이게 무슨 장식이라고 보냐면 옛날에 서울우유 광고에 늘 끝날 때 보면 이렇게 딱 물 크라운이 땅 치거든요. 이 위에 지붕이 얼마나 약한 거면 이 거대한 돌기둥의 부피는 줄일 수 없다 했죠. 거대한 돌기둥이 와서 천장을 치니까 똥 물결이 치는 거예요. 천장이라는 건 굉장히 약하다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이 기둥이 돌돌돌 돌면서 풀릴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기둥이 이미 회전하고 있어서 이런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다 이 기둥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으려고 만든 장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식이 너무 수공예적이고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 건축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건축가 중에. 근데 도대체 이렇게 천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랑 이렇게 석고를 올리는 거랑 무슨 돈 차이가 그렇게 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싼 값으로 만들 수 있는, 적당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오늘날의 가치를 담으려고 한 건축물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가우디에게 이런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계급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에헴하고 뒷짐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변화, 역동을 통해서 그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변화, 역동, 움직임, 생명력, 활기, 고정되어 있지 않음,
이것이 우리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온 것은 저도 얌전하게 옷 입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플 워치하고 이 했을 때 누구를 흉내 내려고 했었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있죠. 세상에서 제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 사람들 이런 무지 티셔츠에 이렇게 입고 나와요. 여기 뭐 하나 걸고 탁탁탁탁. 내가 여기서 양복 입고 여기 넥타이까지 이렇게 올리고 와서 가우디를 강연하는 것은 나는 약간 가우디에 대한 배신 같아요. 변화와 역동, 격식 없음, 인포멀한 것, 형식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움직일 것 같은 건축이 이런 건축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완전히 정확하게 맞췄네요. 오늘 제가 원래 오늘 한 이 강의가 제가 평소에 하는 가우디 10강 중에 1강이에요. 근데 이 강의를 안 들으면 어떤 가우디 뒤에 이야기도 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시대에 대한 이해, 이 시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가우디 건물 예쁘지요. 여긴 도마뱀 있고 여기는 꽃장식을 했고 여긴 뼈다귀 장식이고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1시간 강의를 허락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1시간 강의를 허락받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니까 가우디가 이런 장식, 가우디가 이런 색채, 가우디가 이런 건축을 하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작업은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공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렇죠. 가우디가 1926년에 죽었는데 실은 1926년 죽고 언제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으세요? 제 98학번인데 저 98학번 학교 다닐 때 가우디는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일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설의 합리성 외에는 모든 장식을 소거해 버리려고 했었던 건축이 2000년까지 건축학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의 경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이 단단하고 이성적이고 전혀 손톱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게 딱딱한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다시 물렁물렁하게 어떻게 하면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요즘에 다 모서리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핸드폰, 뭐 9시 뉴스 하는 앵커 앉아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했었거든요. 옛날에 제 기억에. 근데 엄기영 씨가 그때만 해도 좀 특별했었어요.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연기하듯이 뭐 중요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틀고 얘기하는 게 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요즘 9시 뉴스 데스크 하는 그 데스크 보세요. 똑바로 된 데 하나도 없어요. 모서리들이 다 깎여 있는 이 유선형 테이블에 이렇게 사람들이 대각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만드는 예능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에 나오는 그 데스크들 다들 보세요. 똑바로 앉아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데스크들 다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역동적으로 눈을 보이고 9시 뉴스가 어떻게 끝나냐면 옛날에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뒤로 쫙 빠졌는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스튜디오를 슉 돌면서 그 장면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담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방송 보세요. 이게 뭐 가만히 있어서 안정감,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그 정합성, 가만히 있어서 이거 신뢰감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변화하고 있어.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축이 뭐 가우디 건축 1시간 들었다고 뭐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같은 것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성된 딱딱딱딱딱 계산되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보는 시대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려는 시대가 있거든요. 여기가 울산에 왔으니까 혹시 울산의 슈퍼 센세이션 잘 모르시는 것 같구나. 울산에 굉장히 유명한 커피집들이 있거든요. 3개, 4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처남이에요.
난 근데 그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 가서, 나는 건축가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이렇게 친척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와서, 이게 다 지은 거야? 왜냐면 그 벽돌이 막 이렇게 부서진 듯 되어 있고, 막 지은 듯 만 듯한 그 상태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환장을 해요. 다 지어지고 삐까뻔쩍하게 완성된 게 아니라 덜 지어지고 부서지고 먼지가 있을 것 같은 그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시절이 온 거예요. 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가게 될 학업이나 이런 진로에 난 크게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흐름, 이 각진 그랜저가 다 동글동글해지고 BMW, 제규어 다 동글동글하거든요. 지금 벤츠. 이 흐름은 1, 2년의 흐름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성보다 감성이 더 주도하게 되는 이 흐름은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만약에 옛날처럼 그런 감성을 가지고 아무리 깨끗한, 예를 들면 카페 베네 같은 그냥 깨끗한 커피숍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덜 지어진 것 같은 커피숍. 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전 서울 사람이니까 전 젊었을 때 우리 코엑스몰에서 놀았거든요. 여기 반짝반짝해요. 막 네온 사인 있고 반짝. 요즘에 코엑스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는 건 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리단길, 가로수길, 막 그런 데 가보면 한 40년, 50년쯤 된 벽돌이 막 낡은 벽돌로 되어진 집들이 있는데, 별 생각 안 하고 그걸 보면 그 사람들 옛날 향수를 하는가 보다. 옛날 향수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가서 즐기는 젊은이들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 아이들이 팽팽하게 긴장감 있고 손톱까지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코팅된 것 같은 이런 재료들이 주는 긴장감에 지친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느슨하고 축축하고, 요즘 조경의 경향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인테리어에 돈 쓰지 않으면 1억 원을 들여도 장사 하나도 안 되는 가게집이 될 수 있고, 우리 처남은 그때 2천만 원, 건축가들은 1억 들인다고 그랬는데 2천만 원 갖고 짓지도 않은 것처럼 했는데, 그거 굉장히 다음 네이버 메인에 올랐었어요. 슈퍼센세이션, 프로그레시브, 공간갑적 심상, 또 하나 뭐더라? 4개인데 뭐 여튼 많아요. 거기 한번 가보셔요. 울산이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오늘 정확하게 100분 맞췄네요. 자, 건축 강의는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따라오셨습니까?